기관은 적극적으로 어떤 통일된 규정을 해서 뭐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라 해가지고 좀 부당한, 좀 과도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기관에서는 특별히 그 봐줄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근거가 없는 한은 이만한 것도 딱 걸리면 집행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행정기관의 어떤 기준인데, 법원에 가게 되면 좀 다르죠. 법원에는 그 행정기관 내부 그 기준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판례는 어떻게 되냐면, 아무리 구청이라든가 어디서 교육청에서 처분 기준을 정해가지고 과징금 얼마, 과태료 얼마를 한다고 해도 이건 행정기관의 기준이지 법원의 기준은 아니다. 왜 그러냐? 법원은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죠. 만약에 법원에서 정상을 참작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이 억울하면 어디서 호소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대한민국 법이에요. 그래서 행정기관의 법이 그렇고 때로는 행정심판 같은 걸 제기해서 그대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 절차라는 게 있죠. 만약에 어떤 나중에 그 처분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옛날 같으면 정말 사또가 그냥 권장 때리면 끝난다 이런 식으로 그냥 원인이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행정 절차 법이라는 게 있어서 나름대로 일정한 어떤 단계를 밟아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라는 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처분 사전 통지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처분 사전 통지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그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과징금, 과태료, 무슨 폐쇄명령, 중단명령, 또 환수명령, 반환명령 이런 것도 전 불이익한 처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통지를 하도록 돼 있어요. 사전 통지는 뭐냐? 우리가 이런 걸 이를테면 적발했기 때문에 어떤 처분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 통지를 미리 하도록 돼 있습니다. 덜컹 고지서가 날라오질 않아요. 그건 대한민국은 몇십 년 전 일이에요. 지금은 반드시 사전 통지를 하도록 요구가 돼 있어요. 사전 통지를 왜 하도록 돼 있느냐? 처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억울함을 의견을 이제 제출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인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걸 이제 법에서는 적법 절차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잘못을 해도 쉽게 말하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다음에 매를 받더라도 맞아야지 바로 그냥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기초 사실 가지고 덜렁 나올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전 통지라는 것은 이건 필요적인 절차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분들은 에휴 내가 여기서 뭘 써낸다고 저 사람들이 들어주겠냐 그냥 어차피 알아서 하겠지라고 해서 가만히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마치 그 의견서를 내면 싸우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내가 가뜩이나 지금 잘 지내야 될 저 공무원들하고 내가 다투는 것처럼 그러면 심기가 불편해서 어떻게 될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데 의견을 꼭 내셔야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하는 어떤 그런 태도가 묵시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의견을 제출해야 되는데 법에는 문서로 내도 되고 말로 해도 되고 그다음에 이메일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제출할 수도 있도록 돼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무원 입장에서 듣는 입장이라면 말을 열심히 하고 갔을 때 그 기록이 어디 남겠어요? 안 남잖아요. 그냥 듣고 가면 아유 이제 귀찮은 사람 같다 그러고 끝날 일이죠. 그래서 말로 한 경우는 별로 흔적도 안 남고 법원 가서 여러분들이 나는 그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싶어도 법원에서는 인정을 못하는 거죠. 증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의견서를 조금이라도 억울한 경우는 반드시 제출하는 게 좋다. 특히 여러분들이 그 어떤 사소한 잘못이라든가 정상 참작할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또 나름대로 억울한 부분이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쓰시는 게 좋고, 쓰실 때 거기다가 자료도 첨부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공무원하고 여러분 사이에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의견서라는 것은 그 공무원의 어떤 상급자라든가 또 나중에 행정심판, 행정소송할 때 어떤 큰 좋은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록을 남기는 게 좋습니다. 또 의견서를 내실 때는 조금 누구에게 검토받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변호사한테 검토받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좀 경험이 많은 어떤 그
원장님들한테 검토를 몇 번 당하시는 원장님한테 검토를 하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유리한다고 잔뜩 적어놨지만 나중에 그것이 거꾸로 발목을 붙잡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순진하게 이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모르고 막 이렇게 쓰는 것만 더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불리한 것을 좀 빼고 낼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같은 거는 조금 이렇게 정상 첨삭이 되도록 좀 한번 따듬어서 의견서를 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청문이라고 하는 절차가 있어요. 청문과 이제 사전통지는 뭐냐면 사전통지는 그냥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만 주는 거고 청문은 듣는다는 뜻이죠. 와서 여러분들이 직접 말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사전통지는 의무적인 절차이지만 청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처분의 의무적인 절차는 아닌데 직접 듣는다는 것은 서로 번거롭기 때문에 그래서 영유아 보육법 경우에는 과징금 경우에는 반드시 청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보게 되면 과태료 경우에는 또 청문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약간 또 법들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마치 그 사전통지할 때 의견서를 내는 게 같은 값이면 좋은 것처럼 청문할 때도 같은 값이면 가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간만 괜찮으시다면. 근데 이제 청문도 마찬가지로 진술을 해야 되는 것인데 구두로 진술을 했을 때 누가 속기사가 있질 않아요. 청문 절차 그 현장에. 그러면 열심히 여러분들이 뭐 30분간을 막 열변을 토해는 나중에 보면 한 줄로 억울하다고 호소. 그러면은 이제 좀 길이 새는 거잖아요.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속기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또 말을 빨리 하면 누가 받아 적겠어요. 가서 보세요. 받아 적는 사람 있는지.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출석할 때 진술서 같은 것을 미리 준비해서 증거를 가져가서 제출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말씀하시는 게 서로 흥분하지도 않고 차분하게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인 제도를 좀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대리인은 법적으로 배우자, 직계 좀비속, 형제 자매. 사실 직계 좀비속, 형제 자매한테 대리 출석하라고 부탁을 드리면 좀 그렇죠. 법인으로 된 경우라면 이제 거기 임직원까지도 자동적으로 대리인이 되고 변호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청의 허가를 받은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를테면 교사도 누가 좀 대리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허가해달라고 그러면 대부분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장님이 직접 못 가는 경우는 내용을 잘 아는 교사라든가 이런 다른 분을 보내셔도 대리인으로서 저는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청문을 할 때는 독립성을 가지고 하라게 되는데 담당 공무원이 만들거나 그러면은 조금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죠. 근데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우리나라가 문제 삼는 단계로는 안 가는 것 같아요. 만약에 미국 같으면 문제를 삼았을 거예요. 청문은 객관적으로 이렇게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왜 당신이 와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주재하고 있냐. 그건 좀 문제가 되죠. 그 사람이 의견을 진술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마치 사회 보는 입장에서 자기가 진행할 수는 없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경우에 담당 그쪽에서 그쪽 라인에서 이제 회의까지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까지 건드리면 서로 감정 싸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야, 당신 거기 앉아 있어. 당신은 당사자니까 옆에 있어. 이러면 이제 좀 곤란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더 중요한 게 이건 당구장 표시 10개 해도 지나치가 않는데 그게 뭐냐면 불변기간이라고 해요. 불변기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모두 불변기간이 있습니다. 불변기간은 뭐냐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그 다음에 있는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고 또 있는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변기간이라고 해서 이걸 넘기게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도 봐줘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기간 지나면 끝이 나는 이야기죠. 불변, 이건 변할 수가 없는 기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과태료 통지, 우선 통지 이런 것들은 등기 아니면 이렇게 등기로 되게 오죠. 왜 등기로 오겠습니까? 받은 날짜, 그것이 이제 있음을 안 날이 되는 거죠. 처분 받은 날로부터 일단 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분 통지는 거의 다
등기부 표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날짜를 서로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날짜가 90일이니까 석 달 정도 되는데 내가 그때 뭐 병원에 뭐 몇 달 입원해서 이제 나왔다. 우리 직원이 그걸 받고도 나한테 전달 안 했다. 이런 것은 통하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왜? 불변 기간이기 때문에. 불변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뭐 전쟁 상황이 아닌 경우는 전쟁 뭐 또 지진이 다 90일 동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통지를 받았는데 90일 동안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은 불가항력이 아니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취하해도 돼요. 그렇지만 이 기간은 이제 억울하면 조금이라도 억울하면 놓치지 말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 두 가지 제도가 있어요. 행정심판은 뭐냐면 그 관청의 상급관청에다가 이제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거고, 소송은 법원에다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가령 구청장이 처분하는 경우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제기하는 것이 이제 행정심판이 되는 거고, 교육감이 하는 경우는 마찬가지로 그 상급관청이 다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차이점은 뭐냐? 행정심판은 임의 절차입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지만 법원을 가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어떤 국민이 억울함을 호소한 거예요. 왜? 행정기관, 상급기관에다가 이의제기를 해봤자 니네 같은 통속이기 때문에 어차피 기각할 거 아니냐. 나는 어차피 법원 가서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시간만 뺏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억울하다고 이제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행정심판은 임의 절차, 다시 말하면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 가도 되고 행정심판을 거쳐서 가도 되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내가 어차피 빨리 법원에 가서 구제를 받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소송을 빨리 제기하시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제 임의 절차로 해놨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정심판은 아무래도 같은 관청이 이렇게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 입장보다는 좀 관청적인 입장이 조금 더 강하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서 구제 받는 것보다는 조금 이기는 비율이 좀 줄어들죠. 그래서 좀 객관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요즘은 많이 바뀌고 있는 경향이에요. 행정심판에서도 진짜 여러분들이 억울하다는 걸 잘 표현한다 그러면 처분이 취소가 될 수도 있고 뭐 감형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지금은 꽤 늘어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기관이 아무리 자기 기준에 따라서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기준의 구애를 받지 않고서 억울하면 조절을 해줘요. 과태료라든가 과징금 이런 경우도 이건 뭐 구청에서는 안 깎이는 금액이겠지만 법원 가면은 억울한 만큼은 깎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행정소송을 꽤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그 사실 잘 모르죠. 제가 하도 이력이 많다 보니까. 제가 아까 앞에도 소개했지만은 서울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개 구청 공변호사를 맡아서 굉장히 행정소송을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주로 이제 방어하는 입장이죠. 처분하면은 이제 처분 억울하다고 방어하는 입장이고, 음식점 같은 경우도 많죠. 과징금, 뭐 영업정지. 그러면 이제 영업정지 몇 달 당하고 나면 손님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망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굉장히 억울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보니까 법원이 나름대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많이 들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금액은 작아서 이 처분에 부당한 이걸 그냥 다투려고 보니까 이건 뭐 몇십만 원밖에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일종의 누범, 어떤 전과가 되는 거죠. 나중에 이게 몇 번 쌓이게 되면 굉장히 큰 덩어리가 떨어지거든요. 뭐 무슨 취소라든가 이런 것들, 뭐 폐쇄명령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횟수 쌓여가는 것 자체도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나쁜 거예요. 이 100만 원짜리 사건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한 두세 번 당하다 보면은 아주 정말 이것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처분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행정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집행정지. 집행정지는 이제 어떤 뜻이냐면은, 가령 뭐 유치원 무슨 몇 개월 동안 정지, 어린이집 어떻고, 뭔가 이렇게, 원아버집을 못하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처분이 떨어지게 되면, 이것은 나중에 돈 가지고 회복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마치 음식점